안녕하세요. 지원지원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한 내신 한국사 그래서 근대 파트 중에서 마지막 4단원 근데 경제사회문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오늘 근데 경제사회문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볼 건데 경제 파트가 확실히 꼭 중요하게 나오고요. 다음 이 각 문물 파트 뭐 신문이랑 교통, 교육 이런 거는 몇 개만 약간씩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좀 여러 시설들의 기능이나 아니면 연도를 위주로 물어봐요. 그다음 아 역사 쪽도 근데 역사 쪽은 박은식 선생님 아니면 신채호 선생님인데 일제강점기랑 좀 엮어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종교는 그냥 각 종교의 특징 정도 나오고 해외 이주는 그냥 이 지역의 이런 특징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경제부터 볼 건데 경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 해외 열강은 강대국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러시아, 일본, 청나라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뺏어갔는지의 관점에서 볼 거고 그러면 그에 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볼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열강의 이권 침탈이고요. 경제 침탈. 두 번째가 우리나라 경제 주권 수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건데 큰 틀은 똑같아요. 경제 파트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가 강화도 조약, 두 번째가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 세 번째가 청일 전쟁.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과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 사이의 시기 한 번,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이랑 청일 전쟁 사이에 한 번, 그리고 청일 전쟁 이후 일본한테 나라 뺏기 전까지 관점에서 한 번,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고 이 세 부분은 경제 침탈도 똑같고 경제 주권 수호 운동도 똑같아요. 사실 원하는 건 저걸 합치고 싶었어. 그래서 이권 침탈은 이렇고 경제 침탈은 이렇고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떤 경제 주권 수호 운동을 했는지 같이 보여주고 싶었으나 지금만 봐도 칸이 폭발할 것 같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흐름을 한꺼번에 잡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제 강화도 조약과 조청 상림 수륙 무역 장정 사이에 경제 주권 수호 운동은 별로 없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청일본 상권 전쟁 이렇게 같은 시기에 한번 보고 청일 전쟁 이후에 여기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화폐 정리 사업이랑 국채 보상 운동은 꼭 그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국채 보상 운동 여기 오케이. 이 두 개는 화폐 정리 사업이랑 국채 보상 운동은 따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꼭 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속 조약을 일본이랑 체결했어요. 오케이? 근데 자, 일단 이 시기에는 그냥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일본만 한반도에서 주로 무역을 해요. 글씨가 영 안 써지네. 그러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무역을 했는지 위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거류지 무역이에요. 조일소 조교 부록에 따르면 조일소 조교가 강화도 조약이잖아. 그거의 부록으로 체결한 건데 개항장 내에서 일본인의 거류지를 규정했어요. 거류지는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구역을 뜻해.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일본인들은 개항장, 우리 이때 개항하는 곳이 부산, 원산, 인천인데 그 세 지역 안에서 딱 요 정도 범위에서만 지내야 돼라고 하는 거류지의 규정이 있었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그 밖을 벗어나면 안 돼. 일본인들은 그 범위가 얼마냐면 개항장 내 심리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심리예요. 심리가 4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으로 4km 정도 되는 반지름 4km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얘네는 계양장 중심으로 거류지 무역을 전개하는 거야. 즉, 이 계양장 안에서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그걸 거류지 무역이라 그래. 그러면 이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일본에서 갖고 온 물건을 거류지 안에서만 팔죠. 그럼 그게 조선 안까지 내륙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건데 그걸 중개무역이라 그래요. 막 이걸 계양장이라고 하자. 일본 애들은 여기서만 지낼 수 있어요. 거류지. 항구에도 사람이 살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 내륙 땅 쪽에 살잖아요. 바닷가가 아닌 쪽 내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내륙까지 판매를 해야겠죠. 그러면 일본 상인들은 거류지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걸 누구한테 판매한다고?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에게 판매해요. 객주나 여각은 항구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을 뜻해. 조선에. 그러니까 항구에서 요즘은 그냥 다 상인으로 퉁치는데 항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객주나 여각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보부상은 여러 시장,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보부상이라 그래요. 조석이래.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에게 팔아요. 그러면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들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 자유롭게. 그럼 걔네들이 이걸 조선 내륙까지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뭐 조선 내륙 상인들에게 팔면 조선 내륙 상인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내륙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수도 있겠지. 이해 가나요? 이걸 중개무역이라 그래.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일본 상인들은 이 당시에는 계양장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계양장 거류지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걸 자기네들이 갖고 온 상품을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에게 팔고 항구에서 계양장에서 그러면 계양장에 있던 객주 여각 보부상은 그걸 사서 조선 내륙까지 가가지고 판다고. 이 구조를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시기에 일본 상인들의 특권은 어떤 게 있었냐? 강화도 조약의 영사재판권을 통해서 불법적 무역 활동을 전개했어요. 영사재판권은 얘네들이 여기서 사고를 쳐도 일본법으로 처벌을 받는 걸 영사재판권이라고 하고요. 한반도에서 사고를 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들끼리는 다 서로 봐줬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뭐 편하게 나쁜 짓거리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았고요. 조일소 조규 부록에 따르면 계양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본 화폐 사용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때는 됐다고, 그렇죠? 다음 조일무역규칙. 거기엔 양국이 무제한 유출이라는 조약이 있잖아. 그래서 조선의 쌀과 잡곡을 일본에 무제한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일본 선박은 항세를 내지 않고요. 수출의 물품에 관세, 그러니까 일본 상품을 조선에서 팔려 해도 관세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의 제품을 싸게 한반도에서 많이 팔 수 있겠죠. 자, 그럼 조선의 피해는 어떤 게 있냐? 일본 상인들이 값싼, 이때는 뭘 파냐면 영국산 면제품을 주로 조선에 팔아요. 근데 영국산 면제품이 싸고 질이 좋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관세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관세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산차 소나타, 현대차 소나타 한 대가 3천만 원이라 쳤을 때 대략 저도 안 타봐서 잘 몰라요. 그냥 대략 벤츠가 1억 정도 하나? 잘 모릅니다. 저도 없어서 몰라요. 1억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벤츠가 더 좋은 차인지는 알지만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1억이면 그냥 소나타 싼 거 타겠죠. 그럼 뭐 가성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소나타 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벤츠가 더 좋은 차인 건 알잖아, 여러분. 근데 벤츠가 관세가 안 붙은 상태로 2천만 원에 들어와. 그럼 누가 소나타 탑니까? 다 벤츠 2천만 원에 타지. 이해 가죠? 이런 관계예요. 영국산 면제품이 조선에서 만든 면제품보다 훨씬 좋은데, 질이 좋은데 심지어 싸. 그러면 누가 조선 면제품 사요? 그쵸? 영국산 면제품을 사겠죠. 그래서 조선의 면직물 수공업이
타격받아요. 즉 망해요. 이해가죠? 아무도 안 사서. 그다음 일본 애들이 아까 봤듯이 조선의 쌀과 잡곡을 일본에 무제한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의 피해가 생겨요. 그리고 일본은 이 당시에는 일본만 조선에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수출액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 사이의 특징을 알아야 돼. 강화도 조약 이후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조처 상미 수륙 무역 장정 이유를 볼 거야. 이거 이모곤란 직후에 체결된 거 알죠, 여러분?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에선 뭐 청상인이 조선 산성이나 양화진에서 점포, 그러니까 상점 개설도 가능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허가받은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내륙에서 상업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개항장, 그 항구, 부산, 원산, 인천에서만 상업 활동이 가능했는데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에 따르면 청나라는 내륙, 저 서울 한 가운데에서도 상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죠? 후에 장정 개정에 내지 통상이 가능했는데 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지 통상은 사실 그러니까 청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뭐 영국 이런 나라들도 가능했다는데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청나라 상인들이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조선의 내륙에서 상업 활동을 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돼. 오케이. 이거 알아둡시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항구에서 이걸 조선 그 보부상 객주 여하기에 거쳐서 안에서 팔죠. 그렇게 되면 수량의 한계가 있죠. 당시는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직접 나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그러니까 서울까지 일본 상품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청나라 애들은 직접 대규모 물건을 그냥 가게에다 차려놓고 직접 그 서울 소비자들에게 파니까 훨씬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대조선 수출액, 조선에게 판매하는 수출액이 일본과 비슷해져요. 1890년대 초에 청상인들이 되게 한반도에서 성장을 한 거죠. 이해가니? 이렇게 됐죠? 봐봐, 근데 82년이잖아.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이. 83년에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면 일본이랑 우리가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해요. 이때 일본은 1년 전에 청나라가 내륙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걸 가져갔잖아. 근데 자기네들은 개항장에서밖에 활동을 못 하잖아.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최국 대우 조약을 조일 통상 장정에 넣는데 그걸 통해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 내륙 진출이 가능해져요. 이해가니? 다시 해볼게. 82년에 청나라 상인들은 조청 상민 수로 무역 장정을 통해서 조선 내륙 서울 한 가운데서도 상업 활동이 가능해요. 물건을 팔 수 있었어. 근데 당시에는 일본은 개항장에서만 물건을 팔 수 있었어요. 이게 일본은 너무 배가 아프니까 자기네들도 안에서 서울 안에까지 가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잖아. 그러니까 1년 뒤에 1883년에 조선이랑 일본이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했고요. 거기 가면 최국 대우 조약이 있어. 그거는 일본이 다른 나라랑 그러니까 조선이 다른 나라한테 해준 모든 좋은 조약들은 일본도 자동으로 적용받는 조약이야.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만 지금까지는 내륙 진출 허용이 있었잖아. 그것도 일본도 그 최국 대우 조항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자기들도 적용받는 거야. 이해가요? 어쨌든 그 최국 대우 조약으로 일본 상인들도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게 83년의 일이야. 그래서 청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이 심화돼요. 그러니까 저 둘이 서울 한가운데서 가게를 열고 물건을 팔기 시작한다고. 이해가죠? 그러면 일본 애들도 직접적으로 내륙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까지 일본 상인들, 항구에서만 판매하던 일본 상인들의 물건을 떼서 내륙으로 가져다 주던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들은 할 일이 없어지죠. 백수가 되어버립니다. 이해하죠? 그다음 그 서울 시장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상인들, 청상인들 막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존에 팔던 판매액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성 상인, 서울의 시전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받습니다. 왜냐면 소비자들의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인이 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물건 더 사주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 파이, 그 수출액을 엠빵하는 거기 때문에 한성상인들의 상권이 위협받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게 이거다. 그러니까 청상인이 들어왔다. 내륙 진출을 허용했다. 일본도 조일통상 장전으로 통해서 내륙 진출을 허용됐다. 둘이 상경 경쟁을 심하게 했는데 청나라는 1890년대 초에 대조선 수출액이 일본과 비슷해졌다. 그것 때문에 결국 누가 피해봤다?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 그리고 서울의 한성상인들, 신현상인들이 타격을 받았다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청일전쟁 이후에 패배했기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도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해요. 이때는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권, 경제적인 권한, 돈 되는 거는 다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거 광사체육권, 삼림체육권 같은 거 가져갔고 조선의 군사교관, 재정 고문 파견했고요. 미국도 이런 것들 좀 몇 개 가져가고요. 뭐 광산, 철도, 통신. 당연히 일본이 제일 많이 가져가죠. 가장 첫 번째로 가져간 건 이게 분야별로 있는데 금융 쪽에서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해요. 이건 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일은행이 조선에 진출하고요. 다음에 청나라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한테 개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 상인이 조선 무역을 장악하고요. 일본산 면직물을 이때 많이 팝니다. 오케이? 철도 가장 첫 번째 만든 철도와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그다음에 러일 전쟁 중 경부선이랑 경의선을 설치합니다. 경부선은 서울, 부산, 경의선은 서울, 의주. 오케이? 그리고 러일 전쟁 중 황무지 개강권 요구도 하고요. 이거 보안회가 철회했다라고 이전 시간에 배웠죠. 그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게 화폐 정리 사업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1908년인지 알아야 되고요. 동척은 그 조선의 땅들을 일본인들이 싸게 사서 일본 지주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했던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뭐 조선의 피해 말도 못해요. 오케이?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응? 그러면 이어서 화폐 정리 사업 볼게요. 뭐 배경은 화폐 유통 및 혼란, 물가 폭등을 막겠다는 명분이고,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명분이죠. 일본이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의 화폐 경제를 일본이 장악하겠다. 이게 1905년인데 이때쯤이면 이제 일본이 계속 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기 전에 일본이랑 조선의 화폐를 똑같이 만들어서 경제까지 똑같이 만들고 이제 나중에 식민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죠. 이해하죠? 이건 메가타가 주도하고요. 얘가 1차 한일협약 때 재정 거분으로 들어왔죠. 교환 방법은 조선의 화폐, 특히 상평통화나 백동화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백동화를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 좋은 거는 갑종, 그 다음은 을종, 그 다음 병종인데 조선 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해요. 그러니까 화폐가 조선이랑 일본의 화폐를 똑같이 만들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조선의 화폐를 일본으로 바꿔버려요. 이해가죠? 갑종은 일본 돈 이전 오리, 을종은 일본 돈 일전, 병종은 교환을 안 해줘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어떻게 해주냐면 대부분 백동화 품질에 따라 제갑 이하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갑종이어도
을종 일전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제갑 이하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갑종은 을종으로. 이해가니? 을종은 한 단계 낮추면 병종으로 취급을 해버리죠. 그럼 뭐 어떻게 돼? 교환을 안 해주죠. 교환 거부. 병종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조선인들은 당연히 백동화가 많지 않았겠어요. 조선 화폐니까. 조선 내 화폐 유통량이 감소합니다. 봐봐. 갑종 일점 바뀌고 을종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 돈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5만 원권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박스로 있다고 생각해봤을 때 이거 다 휴지 조각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때도 쓸모가 없어. 그냥 그 난방이나 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러면 결론은 이 한국돈 가지고 있던 한국 농민 자본가 상인 은행 그냥 전부 다 파산이에요. 이해가니? 제값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미리 알고 대비를 했죠. 그래서 미리 조선 화폐를 제값 주고 조선 사람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제1은행이 대한민국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요. 일본 제1은행권이 조선의 화폐가 돼버립니다. 당연히 대한제국 금융이 경제가 일본한테 예속이 됐죠.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용 다 정리하고요. 다음 경제주권 수호운동 보겠습니다. 이 경제주권 수호운동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강화도조약이랑 조청상미 수륙 무역 장정 사이에서는 경제주권 수호운동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청일본 상권경제 때랑 열강의 이권 침탈 시기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상권, 경제주권을 지키려 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청일본 상권 경쟁이 심할 때는 우리나라 상인들은 각각 상권 수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 시기에 여기가 조청상미 수륙 무역 장정이랑 청일전쟁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객주나 여러 상인들은 상회사.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대규모로 물건을 판매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이런 목적의 조합회사, 그리고 상인 같이 함께하는 상인들의 이익도 보장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회사는 뭐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런 것도 있고요. 경강상인들은 증기선 배를 구입해서 일본 애들이 곡식 운반 독점하는 거에 저항을 했죠. 그리고 뭐 개성상인들은 이런 거 인삼홍삼 재배해서 더 많이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한성 이북 상권을 유지했고, 한성이 시전 상인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는데, 첫 번째가 철시 투쟁이에요. 철시는 가게 문을 닫는 걸 철시라 그래.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이 다 같이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는 걸 철시 투쟁이라고 하는데 큰 효과는 없었을 것 같고,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기들만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 상회사랑 비슷하게 여기 한성 상인들끼리 단체로 하나의 큰 조직을 만들어요. 그걸 한국중앙총상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입한 상인들, 요즘으로 치면 그냥 그 지역의 시장 상인조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입한 상인들이 이익도 보장을 해주고, 저 외국 상권 청나라 일본 상인들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나가라, 뭐 이런 등등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공령을 선포하죠. 방공령은 어느 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조일통상장정에 방공령 규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으로 조선의 쌀이 막 빠져나갔잖아. 어떤 조약으로 조선의 양국이 무제한 유출이 되었냐면 조일 무역규칙 때문에 조선의 양국이 일본으로 마구마구 빠져나가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걸 막고자 조일통상장정에 방공령이라는 규정을 포함했어. 방공령은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나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황해도랑 함경도에서 방공령을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방공용은 한 달 전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 28일, 29일 전에 선포를 했거든요. 한 2, 3일 늦었다고 우리한테 더 씌우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방공용을 철회하고요. 배상금까지 물어줬어요. 우리가 좀 일본한테 많은 피해를 봤죠. 그리고 저항도 쉽게 못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권 침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국채보상 운동이에요. 나머지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우리나라가 세우고요. 우리나라는 또 조선은행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도 세웁니다. 대한제국도 중앙은행을 따로 세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는데, 즉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권한, 돈 되는 걸 외국이 뺏어갈 때 그걸 지키려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이거 독립협회 활동으로 많이 나오고요. 보안에는 일본이 황무지 개항권을 요구했을 때 농광회사를 세워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황무지 개간을 시도했고, 결국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까지 철회했다. 이것도 보안회 업적으로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저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국채보상운동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볼 거예요. 국채보상운동은 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여러 가지 빚을 졌어요. 뭐 그전까지도 많았고, 1차 한일협약 이후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설 강제로 설치한 다음에 그걸 억지로 갚으라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이 많았는데, 얼마나 빚이 많았냐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1,300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 그만큼 빚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 용돈이 한 10만 원 되나?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정확히 10만 원만큼의 빚이 더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조선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서상돈, 김광재라는 인물들이 대구에서 국채보상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채보상 운동은 나라의 빚을 갚자.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 등이 모금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에 광고 내서 돈 모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했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서상돈 김광재가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고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데 주로 어떻게 참여를 하냐면 금주, 금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조금씩 끄는 거 모은 돈으로 이제 내고, 폐물 헌납, 이거는 이제 폐물이 뭐냐면 결혼할 때 주고받는 보물 같은 건데, 그런 거 이제 팔아서 다시 또 돈 모으고, 이제 여러 계층이 다 다양하게 참여했다. 근데 당시에는 일제가 통감부를 통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했기 때문에 통감부가 이걸 항일운동으로 간주하고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사장님이었던 양기탁을 보상금 횡령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감부의 탄압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실패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의 내용은 꼭 연도까지 1907년인 것까지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이제 나머지는 간단히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제가 많이 넣어놨는데 밑줄 저기가 빈칸 위주로만 봐도 되고, 빈칸 뭐 특히 시설 같은 거는 역할이랑 연도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대 시설은 이건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 때 했었어요. 그래서 신문 발간을 위한 건 방문국, 화폐는 전환국에서, 영선사 이후에 무기 공장은 기기창, 우편은 우정총국. 그리고 병원은 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거든요. 요 정도만 나와요. 그리고 알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의 받아가지고 설립했고요. 우리 그 을미개혁 때 종두법 시행했잖아. 그걸 유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석영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철도는 그 다음
여러 가지 전기 전차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살짝 되게 출제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좀 강조했으면 알아둡시다. 그래서 전신 85년, 전화 96년, 전등 87년 이런 게 있고요. 99년에 전차도 개통해요. 이건 한성 전기회사라는 곳에서 개통하는데 딱히 이렇게 잘 안 나오고요. 철도는 뭐 철도에 여러 가지 장점 단점 있지만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밑에 세 개 철도가 나와요. 그래서 경인선이 99년, 경부선이 1905년, 경의선이 1906년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의식주 진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진짜 만에 하나 합니다. 뭐 양복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커피, 그리고 고전 커피를 불안해서 많이 마셨다 해요. 그리고 명동성당 이런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와요. 그래도 명동성당이 그나마 건축물 중에 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육 보겠습니다. 교육도 뭐 앞에 기관들이랑 엮어서 좀 나오고 요 세 개가 확실히 좀 나오고요. 아니면 신민의 학교는 신민에 따로 나오고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원산학사예요. 정부가 세운 외국어 통역관 양성기관이 동문학. 이건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으로 설치되었고요. 정부가 세우고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양반들을 교육한 근대학문 교육기관이 유경공원. 각각의 연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보 2차 때 교육 입국조서도 반포했고, 신민에는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이런 거 설치하고요. 일제는 사립학교령 이런 걸 제정했는데, 그래서 조선의 민간 사립학교를 많이 탄압하죠. 이 정도 있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문 볼 건데 5개 중에서 신문은 조금 또 종종 나와요. 근데 대한매일신보가 위주로 나오고 걔는 국채부상운동이랑 엮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 그래, 그나마 얘가 나온다. 한성순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요. 방문국에서 발견했고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원 문물 소개합니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재필이 만들었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그리고 얘는 서재필이 미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영문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개화 정책, 뭐 민중 계몽 관련된 내용, 조선 상황도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제국신문인데, 이건 진짜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좀 서민들이랑 부녀자들 대상으로 하는 수남글 신문이었고요. 유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신문이 뭐냐면 황성신문이에요. 근데 우리 을사늑약 반대 내용을 담은 시일야 방성대국이 여기 황성신문에 실려서 그것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운영을 했고요. 영국인 베델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수난문, 국한문, 영문, 신문까지 다 있었고요. 아까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친서도 들어갔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국채부상운동에 기여했다. 그리고 밑에는 진짜 안 나와요. 근데 일본이 또 신문지법이란 걸 제정해서 조선 언론을 탄압하기도 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진짜 이건 거의 안 나와. 절대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민권의식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백성들, 민권, 그냥 일반인들의 권한을 높이려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식을 점차 갖는데,
앞에 건 다 했던 거예요. 개항 때, 갑신정변 때, 동학 때, 갑오개혁 때 했던 거고, 독립협회도 자유민권운동이라 그래서 그냥 백성들의 권리를 좀 되찾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얘 이름이 누구지?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관민공동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때 백정은 조선 때 천민이었잖아. 물론 이제 갑오개혁 때 신문제가 폐지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백정들이 갑오 1차 개혁 때 신문제가 폐지됐으면서 계속 차별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뭐 독립협회에서 연설 정도 했다 말하면 되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되고,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여성인권은 요것만 알면 돼요. 찬양이가 서울의 북촌에 살던 여성분들이 1898년에 여권 통문이라는 걸 발표해요. 여성들의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인데, 세 가지 권한을 중요시합니다.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을 여성들도 보장해달라고 하고요. 이 여성분들이 찬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을 또 향상시키려는 단체였고요. 다음, 이분들이 또 순성여학교라는 학교까지 세웠다고 알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안 나오는 것까지 내가 놓긴 했지만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요. 출제율 0점까지 한 1, 2% 정도 돼. 궁금하네.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 한 것도 설명해 주는 거 좋은지, 혹시 뭐 궁금한 친구들, 그러니까 의견 있는 친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제 국학 연구 보겠습니다. 국학은 나라의 학문을 연구하는 건데, 국어랑 역사 연구로 쪼개져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국어 연구에서는 요 두 부분이 나올 건데, 국문연구소, 대한제국정보가 설립해서 주시영이나 지석영 선생님이 활동을 했고요. 한글 문법이랑 맞춤법 통일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시영 선생님이 따로 나올 수 있는데,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고요. 국어 문법이라는 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문자에 한글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띄어쓰기 이름도 체계화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보면 되고, 역사는 신채호 아니면 박은식 선생님 둘 중에 한 명을 물어보는 걸 내요. 그러니까 사료가 박은식 선생님이면 뭐 선제 신채호랑 박은식 선생님 또 깔고 박은식 선생님 고르는 이런 식으로 내고요. 박은식과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박은식 선생님은 국혼이라고도 하거든요. 혼을 강조했는데, 혼이란 나라의 정신이고 그 혼이, 나라의 정신이 바로 역사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작성하진 책들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도 역사 활동을 해서 일제강점기 파트에서도 이분들의 활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보면 되고, 신치호는 독사실론이라는 글을 씁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거 대한매일신보에 썼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의 지금 역사, 특히 정근대사 역사는 왕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신치호도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국왕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내세요. 즉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써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쓴 책은 특히 이것도 좀 종종 나오는데, 울지문덕전이나 이순신전 같은 책도 집필했다. 나머지 아마 나오면 이것도 좀 종종 나와요. 오케이? 보면 될 것 같고, 문학 예술은 근데 진짜 안 나와. 그치만 뭐 빈칸 뚫어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인직이라면 혈의 누라는 작품을 썼고요. 안국서는 금수회의록, 최남선은 해액에서 소년에게. 근데 이게 그냥 근대인지만 알면 돼요. 이거 빈칸 왜 뚫어놨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네. 오케이? 그리고 음악에는 창가나 창극,
연극에서 원각사라는 걸 소집해서 공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은색이나 시각상 같은 작품도 공연을 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문학예술은 진짜 출제학률이 떨어지고 국학은 역사, 국어, 특히 역사 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둡시다. 오케이? 종교는 그냥 이게 각 종교인지 알면 돼. 이게 오케이? 개신교 미국과 수교 이후에 들어왔고요. 서양 의술이랑 근대교육 보급에 기여를 합니다. 오케이? 이게 개신교인지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천주교는 뭐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청나라로부터 들어왔지만 프랑스 수교 이후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한반도에서 인정이 됐고요. 고아원, 양로원 등을 운영했고 역시 서양 의술과 근대교육 보급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천도교 손병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아니라 인물이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세보 기관지 천도교의 기관지로 만세보 잡지 같은 거 발간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종교입니다. 나철이랑 오기오라는 인물이 만들었고요. 대종교는 단군을 믿는 종교야. 그래서 나라 뺏긴 이후에는 만주에서 항일 무장전쟁, 독립전쟁도 전개를 합니다. 오케이? 다음 유교. 박은 선생님 이것도 나오겠다. 사실 유교 구신론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좀 시대에 맞게 새로운 유교 정신이 중요하다. 이해가죠? 그래서 너무 철학적인 유교가 아니라 실천적인 유교를 강조하십니다. 불교는 한용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간행하시고요. 조선 불교의 자주성, 또 미신, 파 혁신 주장 이런 걸 강요시해요. 내가 좀 새로운 불교로 나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한용운 선생님 그 님의 침묵 쓰신 선생님인 거 국어 시간에 배웠죠. 다음 해외 이주. 이게 간도인지 이게 만주인지 알면 돼요. 당연히 이주 배경은 조선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특히 농민들이 일본한테 탄압받아 다삥 뜯겨 세금은 월급의 그러니까 생산량의 한 7-80%는 다 세금이야. 뭘 먹고 살겠어요. 못 살겠으니까 만주랑 연해주로 이주합니다. 간도는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거기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요. 그 연해주로 많이 갑니다. 연해주가 어디냐면 그래서 연해주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연해주예요. 여기가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가 만주 간도고요. 그래서 가깝죠? 그래서 연해주도 많이 가고요. 여기 연해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여기서 사람들 많이 삽니다. 그것도 알면 되고, 그다음 하와이로 이민을 가는데 하와이 이민이 대한제국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합법적 이민이고요. 여기 하와이로 간 이민자분들은 주로 사탕수수 농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사진 신부라는 키워드가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하와이의 남성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넘어가서 남성분들이 거기서 사탕수수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신단 말이다. 결혼은 하셔야 되겠죠. 옛날엔 특히 결혼해야 된다는 그 관념이 강했으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한국에 본인들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은 그냥 그 사진만 보고 결혼해야겠다 해서 넘어가서 결혼하시는 게 그런 여성분들을 사진 신부라고 합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됐고, 멕시코도 있는데 만주, 연해주, 미주, 하와이 특히 이렇게 세 부분이 좀 만약에 국외 이주 동포, 해외 이주 동포로 하면 좀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근대 파트 전부 다 마무리했고요. 진짜 내용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은 많으니까 본인 시험 범위에 맞춰서 꼼꼼하게 여러 번 학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 제가 많이 넣어놨는데 좀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어떤 거 추천드리냐면, 본인 학교 출판사 있죠? 학교 교과서 출판사, 미래인이든 비상이든 동아든 그 중에서 본인 학교 출판사에 맞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변형해서 많이 내고요. 저도 가르치다 보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걸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서 많이 변형된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가 보거나 그것만 풀어도 충분하고요. 학교 기출문제 구할 수 있으면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9월 가까이쯤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일제강점기 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남은 한 달도 열심히 해서 우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